파일을 편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가 잘못되었고요. 여기서 네, 스파크 디폴트 컴피그 템플릿을 스파크 컴프로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디렉토리를 또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해당 명령으로 파일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속성값을 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할 값들은 스파크 마스터에 yan이라는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를 사용을 할 거고, 이 해당 이벤트 로그가 저장될 데이터 디렉토리를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 스파크 디렉토리 밑에 로그스라고 지정을 한 후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스파크의 기본 환경 설정도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둡 워커를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스파크 그 config 디렉토리 밑에 워커스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워커스라는 템플릿을 또 복사해서 하나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고 나서 sudo vim 워커스라고 해서 편집을 눌러 주시면 처음에 로컬 호스트가 있지만 주석 처리를 해 주시고 워커 노드가 될 호스트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dn1부터 3이 동일하고요. 저장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방금 전에 스파크 디폴트에서 이벤트 로그가 저장될 경로도 이렇게 생성을 해 주시고, 해당 경로의 권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저 권한으로 그룹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네, 아까 생성했었던 로그스가 그룹 권한이 우분투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크 환경 설정도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환경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 명령어를 통해서 익스포트 파이썬 패스를 파이썬 유저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파이썬 3라고 추가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부족한 명령어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엔터. 그리고 파이썬 파이스파크 파이썬이라는 경로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환경 변수 등록을 해주고, 그랩으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면 네, 정상적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파이썬 경로 같은 경우는 which python3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도 모두 설정이 끝났고 주키퍼도 이어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키퍼 홈 경로로 이동을 하시고 나면 config 디렉토리 밑에 주샘플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ju.cfg라는 파일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편집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모두 그대로 둘 거고 데이터 디렉토리는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주키퍼 홈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의 로그 디렉토리라고 해서 역시 주키퍼 홈 디렉토리 밑에 로그스라는 디렉토리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맥스 클라이언트나 맥스 세션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결정적으로 서버 정보 같은 경우는 총 3대의 노드에서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을 했고 nn1, nn2, dn1에서 해당 포트들로 동작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 데이터 디렉토리 생성 및 id 파일 생성이라고 해서 우선 디렉토리로 설정을 했었던 파일 디렉토리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권한을 사용자 권한으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sudo vim 명령어를 통해서 주키퍼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데이터 밑에 myid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1이라고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 1이라는 자료는 여기 위에서 아까 설정을 했었던 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NN2에서는 2번, DN1 서버에서는 3번이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인스턴스 서버에 SSH 키를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로 SSH 키젠 T 옵션의 RSA 유형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역시 엔터 3번을 쳐서 SSH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SH 키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퍼블릭 키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해당 퍼블릭 키를 홈 디렉토리 밑에 .ssh 디렉토리 밑에 authorized keys라는 걸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ssh 디렉토리로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can 명령으로 해당 파일을 조회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기본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 다시 인스턴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해당 인스턴스의 AMI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 중인 이 NN1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고 인스턴스 상태 옆에 있는 작업 버튼에 이미지 및 템플릿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하둡 노드라고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설명에는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줄 거고요. 스토리지는 20기가 그대로 지정을 할 거고,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줄 건데, 제가 이미 테스트했었던 그 AMI 이미지가 있어서 하둡 베이스 노드라고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좌측에 이미지 메뉴 밑에 있는 AMI 서비스를 보시면 방금 생성한 하둡 베이스 노드가 생성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는 조금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영상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MI가 사용 가능 상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AMI는 헷갈리지 않게 제가 미리 삭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생성한 AMI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노드 4개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인스턴스 유형은 T2X 라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눌러서 이 3단계에서는 인스턴스 개수를 4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추가를 눌러서 그대로 20기가 확인을 했으면 태그 추가해서 태그를 추가하실 분들은 태그 추가를 하시고, 다음 보안 그룹 구성에서 기존 보안 그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고 아까 인스턴스 작업을 할 때 생성을 해 두었던 VPC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검토 및 시작 버튼을 눌러서 7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인스턴스 개수가 4개인 거 확인을 했으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기존 키페어에서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는 키페어를 선택을 하시고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스턴스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머지 4개의 인스턴스가 배포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되는 동안 인스턴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노드 1번,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2번, 그리고 나서 데이터 노드 3번까지 이름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변경된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호스트 네임들을 쭉 설정을 해서 접속이 가능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해당 단계는 모두 설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beam ssh config 파일에서 네임노드 2번 혹은 네임노드 데이터 노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임노드 2번, 그리고 네임노드 2번의 퍼블릭 IP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 노드 1번까지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n1이라고 해서 데이터 노드 1번의 퍼블릭 IP는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온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클러스터 설정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이 해당 인스턴스들이 모두 상태 검사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나머지 4개가 모두 상태 검사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nn1 서버에서부터 클러스터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h nn1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nn1 인스턴스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편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컬 호스트는 그대로 두시고요. 지금부터 사용할 IP들은 모두 각 인스턴스의 private IP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private IP 복사를 해주시고 nn1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nn2를 클릭해서 private IP 확인을 하고 이렇게 nn2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dn1, dn2, dn3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러고 나면 자, 호스트 파일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ssh nn2라고 입력을 했을 때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connecting? 이라는 물음에 yes, 네, yes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yes를 하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nn2 서버로 이동을 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exit 명령어를 통해서 nn1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호스트 네임 ctl 명령어로 set 호스트 네임을 nn1이라고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ssh nn2로 넘어와서 똑같은 명령어의 호스트 네임을 nn2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nn1으로 넘어와서 다시 nn1으로 넘어와서 ssh dn1으로 넘어가서 다시 yes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인스턴스의 호스트 이름을 dn1이라고 변동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nn1으로 이동을 해서 ssh dn2로 이번엔 넘어가서 역시 호스트 이름을 dn2로 변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3로 넘어가서 호스트 이름을 dn3라고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클로즈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서 ssh nn1이라고 이동을 하시면 방금 변경했었던 호스트 이름이 잘 변경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이어가기 전에 모든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 잘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sh dn1이라고 해서 yes 입력을 하시고 클리어를 했을 때 모두 확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sh dn2도 같고요. ssh dn3도 이렇게 이동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안 쓰는 건 다시 닫아두고요. 다시 작업을 이어서 nn1에서 편집했었던 호스트 파일들을 이 해당 명령어들을 통해서 nn2부터 dn3 서버까지 전부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can 명령어로 호스트 파일을 출력을 할 거고, ssh로 이 nn2 서버에 쉘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복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nn1부터 dn3까지 작업을 이어서 해주시면 모든 서버에서 각 인스턴스로 호출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다시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HDFS 사이트 XML 파일을 NN2로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명령어도 같이 수행을 할 겁니다. 해당 과정은 생략을 해도 되지만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없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키퍼의 myid 파일을 각각 편집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nn2로 넘어가서 주키퍼 디렉토리, 주키퍼 홈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myid라는 파일의 정보를 1에서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sshDN1으로 넘어가서 yes를 입력을 하시고, 자, 똑같이 myid 파일을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dn1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면 되고요. 다시 ssh nn1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sh1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sh nn2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ssh dn1 서버에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3개의 인스턴스 쉘 화면을 띄웠고요. 여기서 한 번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저 디렉토리, 로컬 디렉토리 밑에 주키퍼 디렉토리, 주키퍼 홈 디렉토리 밑에 빈 디렉토리 밑에 jk 서버라는 쉘 스크립트 파일이 있고요. 스타트라는 옵션을 넘겨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스타티드 된 거를 3개 서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명령어에서 옵션을 스테이터스라고 바꿔서 입력을 했을 때 아직은 not running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네. 자, 주키퍼 쉘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했었던 거를 스탑을 해서 멈추고요. 지금 통신이 안 됐었던 이유가 하둡 인스턴스끼리 보안 그룹 규칙이 추가가 안 돼 있어서 통신이 안 됐던 건데, 해당 화면에서 좌측 메뉴에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에서 보안 그룹 이런 걸 눌러주시면 저희가 만들어둔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는 VPC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인바운드 규칙 탭을 눌러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규칙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모든 트래픽이라고 설정을 하시고, 사용자 지정에서는 여기 검색 화면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보안 그룹이라는 메뉴에 하둡 에코시스템이라는 항목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나면 같은 보안 그룹으로 묶여 있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는 모든 트래픽이 다 통신이 허용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달고 규칙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안 규칙을 수정을 해줬으면 다시 한번 해당 쉘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주키퍼 서버를 스타트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타트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스테이터스라고 확인을 했을 때 각 서버에서 팔로워, 그 다음에 리더 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키퍼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nn1 서버에서만 HDFS JKFC 포맷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명령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nn1 서버에서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주키퍼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그리고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있는 jkcli라는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셔서 해당 화면이 나오면 ls 하둡 ha 라고 입력을 했을 때 저희가 지정한 하둡 클러스터 이름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quit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든 서버에 커서를 옮겨서 HDFS 데몬 스타트 저널 로드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널 로드를 통해서 네임 노드들끼리 통신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나면 이렇게 JPS를 명령어를 확인했을 때
저널 노드가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번에도 하둡 NN1 서버에서만 하둡 파일 포맷 시스템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포맷을 하고 나면 이렇게 로그가 뜨게 되고요. 포맷이 완료가 되면 NN1 서버에서 다시 한번 HDFS 데모 스타트 네임 노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네임 노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JPS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네임 노드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N2 서버에서 HDFS 네임 노드 부트스트랩 스탠바이 라고 입력을 하시면 스탠바이 형태로 동작을 할 네임 노드의 프로세스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NN1 서버에서 start dfs 쉘 스크립트 파일을 동작을 시켜주면 모든 서버의 데이터 노드와 마스터 노드, 그러니까 네임 노드가 총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커서를 다 같이 잡고 JPS를 확인해 보면 네임 노드, 그 다음에 페일오버 컨트롤러가 떴고요. NN2에도 네임 노드가 떴고, 그 다음에 DN1에는 데이터 노드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네임 노드 1번 서버에서 start yarn이라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설정을 했었던 것처럼 리소스 매니저는 NN1 서버에서 떠 있을 거고, 나머지 그 데이터 노드가 될 서버에서 노드 매니저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JPS를 검색을 해보면 역시 리소스 매니저가 잘 떠 있고요. 데이터 노드에는 노드 매니저가 잘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NN1 서버에서 히스토리 서버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맵리듀스 데모 스타트 히스토리를 써주시면 JPS를 했을 때 잡 히스토리 서버가 또 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하둡에 관련된 건 모두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스파크홈 디렉토리 밑에 sbin 디렉토리 밑에 startall이라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마스터 노드랑 워커 노드가 모두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든 커서를 한 번에 다시 잡고 JPS를 확인해 보시면 NN1 서버에서 마스터가 출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가 되는 서버에서 워커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DFS HA admin 그 다음에 get service st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NN1 서버에서 네임 노드 1번의 상태 값을 확인을 해보면 액티브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 노드 2번의 상태를 보면 스탠바이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HDFS DFS make 디렉토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dfs ls 루트 경로를 조회해 보면 저희가 방금 생성한 테스트 디렉토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얀에다가 자바 어플리케이션 맵리듀스 이그젬플 파일을 워드 카운트라는 걸 실행을 해주고, 소스로는 그 방금 테스트 경로 밑에 파일을 아직 안 넣었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HDFS put 옵션으로 하둡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라이센스 텍스트 파일을 아까 생성한 테스트 파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라는 경로를 조회했을 때 라이센스 파일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명령어를 통해서 워드 카운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워드 카운트 된 결과 값이 하둡 그 루트 디렉토리,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아웃풋 디렉토리에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여기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맵
단계가 100%, 그 다음에 리듀스 단계가 100%까지 되었을 때 아래 실행이 되고, HDFS 텍스트라는 걸로 출력을 해볼 건데, 테스트의 아웃풋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자료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워드 카운트가 정상적으로 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스파크를 해당 명령어를 통해서 얀에다가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크 서브밋이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스파크 서브밋의 클래스는 이렇게 스파크 파일이라는 파일을 넣어줄 거고요. 네, 실수로 실행을 눌렀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가이드에 있는 스파크 클러스터 모드 예제 테스트 요거를 진행을 해보시면 똑같은 화면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인스턴스를 찾고요. 러닝 상태에서 해당 인스턴스에서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finished가 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여기 해당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를 페일오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네임노드 1번이 액티브고 네임노드 2번이 스탠바이인데 JPS에서 네임노드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프로세스 네임노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 서버에서는 네임노드가 떠 있질 않고요. 다시 한번 getService state를 통해서 네임노드 2번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액티브 상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일오버까지 모두 테스트 되는 걸 정상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NN1 서버에다가 전체적으로 재시작하고 스탑하는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홈 경로 밑에다가 만들 거고요. 빔 클러스터 스타트 올이라는 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줄 건데, 처음에 이 주키퍼 서버를 시작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 서버 NN2와 DN1에서 각각 실행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NN1 서버에서 스타트 올 명령어를 통해서 하드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초로 실행할 때는 잡 히스토리도 실행을 해주고, 마지막에 스파크까지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파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복사를 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맨 처음엔 하드볼 멈출 거고, 그 다음에 잡 히스토리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스파크 또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방금 만들었었던 스타트 명령어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종료를 위한 클러스터 스탑 올이라는 쉘 스크립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하드볼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서버도 멈추고, 스파크까지 멈추고 나면 정상적으로 스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들을 권한을 777로 바꿔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 리스타트를 통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재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과정이 진행이 되는 동안 보안 그룹 규칙을 편집을 해서 하둡 인스턴스, 하둡, 얀, 스파크, 웹UI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에코 시스템을 눌러주시고 인바운드 규칙에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규칙 추가를 통해서 여기는 사용자 지정 TCP라고 하시고 8088이라는 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내 IP라고 설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애니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얀 웹 UI 접속 포트고요. 또 규칙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18080 포트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애니
개방을 할 거고, 스파크 웹 UI고, 자, 그 다음에 50070 포트도 역시 애니 개방으로 열어서 하둡 웹 UI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안 상의 이유로 여기 세 가지 추가한 규칙들은 모두 퍼블릭 IP, 자신의 퍼블릭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규칙 저장을 누르시면, 자, 규칙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부터 하둡 웹 UI나 그런 데 접속이 가능할 거고요. 한번 JPS를 검색해서 잡 히스토리, 저널 로드, 리소스 매니저, 컨트롤러, 네임 노드, 마스터 모두 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도 그 웹 UI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N1의 호스트 정보에다가 8088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얀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액티브 노드를 3개를 활성화되어 있는 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노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NN1의 50070 포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8020번으로 액티브 상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N2의 5만 70 포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NN2 서버 8020번 포트로 스탠바이 정상적으로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NN1의 퍼블릭 IP를 복사를 하셔서 18080으로 들어와 보시면 스파크 마스터도 이렇게 워커가 3개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키퍼를 이용한 HA 고가용성 모드는 모두 실행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NN1 서버에서 파이스파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스파크 example 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rom PySpark import 스파크 콘텍스트랑 스파크 config를 선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거고, 스파크 콘텍스트에 스파크 config 설정 정보를 넘겨서 SC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uccess 하둡 HA 모드 클러스터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어로는 다시 명령어로는 스파크 서브밋 마스터는 얀이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는 클라이언트 모드로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스파크 example을 실행을 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뭘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스파크 서브밋 마스터는 얀이고 디플로이 모드는 클라이언트고, 파이스파크 example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포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장을 해서 보면 쭉 실행이 되다가 스파크가 구동이 될 거고요. 얀이 구동이 됐고, 이제 리소스 매니저에서 어디에다가 동작을 할 건지 찾고 있고, 자, 찾아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피니시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클러스터 모드로 똑같이 제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 모드를 클라이언트로 했을 때와 클러스터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클라이언트 모드로 했을 때는 방금 출력한 걸 보신 것처럼 명령어를 날리는 그곳에서 이제 드라이버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모드로 배포했을 때는 저희가 어디서 드라이버가 생겨서 제출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매니저들, 얀의 리소스 매니저들이 할당을 해주는 곳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출력된 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출력이 어디서 됐는지만 확인을 하고 파이널 스테이터스가 석세스인 것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치의 하둡, 얀, 스파크, 그리고 주키퍼를 이용해서 HA 고가용성 클러스터 모드를 배포를 해봤고, 파이스파크 예제 파일을 통해서 클러스터 모드와 클라이언트 모드로 얀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보는 것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지라던가 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제플린까지 설치를 해서 더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